새누리당이 어제 이번 4.13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초비상에 걸렸는데요. 야권은 선거가 임박하자 여당이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엄살 전략을 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전 중반 판세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나눌 주제 키워드 먼저 보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네. 자, 총선과 핫 이슈 먼저 이젠 철수 안에 자, 이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어제 안철수 대표가 기자클럽, BJC 기자클럽이 마련한 국민의당 초청 토론회가 있었는데 어제 안철수 대표 모습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안철수 대표의 그 수사, 어떤 말의 구상 네. 이런 게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 제가 봤는데요. 네. 예전에는 안철수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좀 교과서적인 얘기를 딱딱하게 했다라고 하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안철수 대표가 그 수사가 좀 화려해지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네. 핵심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보면 뭐 대권병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대권병 있으면 제가 지난 대선 때 후보 양보했겠습니까? 뭐 이런 네. 말을 하면서 딱 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리토릭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 총선 그 후보 유세를 해 나가면서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이게 생각이 좀 사실 드는데요. 이게 공식적인 그런 연설을요, 네. 하면 할수록, 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자신이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요. 네. 자신감도 생기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말에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뭐 그 전에 탈당하고 창당할 때 보면은 상당히 그 격앙된 분위기, 네. 상당히 그 강조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세게 말하는 이런 성향이 있었는데, 네. 네. 이제 조금 이제 좀 여유가 국민의당이 생겼죠. 좀, 예, 좀 뭐 자신이 익숙해졌을 뿐만이 예. 아니라 이제 국민의당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주 상당히 선거 중반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국민의당이. 그런 것이 바로 그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밑바닥에 깔리는 자신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면은요. 네. 전체적인 정당 비교 보면 양대 정당, 그러니까 양당 제도를 비판하면서 양대 정당을 비판하면서 국민의당을 좀 지지해달라 이러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새누리당이 상당히 지금 줄어들었는데 그것의 상당수가 아마 국민의당 쪽으로 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목할 건 이제 부동표입니다. 여기 네.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동표는 약 30% 정도인데 얼마 전과 계속 부동표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30% 수준을 유지하면서 여당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그 지지율이 조금 내려가면서 국민의당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이제 그 중도표를 가지고 오고 있다. 뭐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아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공천 파동이죠. 네. 공천 파동의 여파 때문에 결국 양대 정당의 지지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그 혐오감, 이게 네. 이제 그 정치 불신 정도가 아니고 혐오감까지 나타내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네.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당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고 본인의 지역구에서 본인에 대한 지지율도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노원병에서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와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동안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거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얼마 전 조사만 해도 이준석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거의 같은 박빙이었죠. 수치를 네.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를 보고 제가 좀 놀랐었는데 이 여론조사가 중요한 것은 그날의 수치도 중요하지만 추세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박빙이었다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박빙이 또 나오는지 이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이제 여론조사를 공표를 할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추세를 더 이상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이 이제 한 당의 대표로서 인물론이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를 이렇게 쭉 보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그 지역구에서
이제 참신하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또 정치 경력이라는 측면에서 좀 의문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큰 인물이다라는 그 지역구 주민들의 생각이 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네. 높이 나왔는데 근데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총선 지금 거의 뭐 한 일주일 더 남았는데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 판세를 완전히 분석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지역구에서는 이 안 후보를 안철수 대표를 이제 앞으로 큰일을 할 정치인이다 또는 이제 대권 후보다라고 인식이 되게 하는 게 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지지율을 더 높이는 상승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 기사에서 보면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동네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서 대통령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죠. 예. 자, 뭐 앞서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철수 대표는 어제 그 토론회에서 대권과 관련한 얘기에서 뭐 대권번 걸렸으면 후보 양보했겠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또 본인은 사실 대권병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대권 때문에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걸 병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니까 그런데 네. 대권에 대한 야망이라든지 국가를 한번 지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충분히 정치인들이 가질 수 있는 거 당연히 가질 수 아닙니까? 있는 거죠. 예. 김영삼 대통령 중3 때부터 예. 대권병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예. 그건 그 병은 괜찮은 거고요.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은 지금 지역구에서는 우선은 지역 주민들이 투표할 때는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인물이 괜찮으냐 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도 국회의원이면 지역을 대표해서 전국적인 정치를 할 인물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후보도 상당히 만만찮게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두 가지 요소에서 네. 노원병에서의 선거는 사실상 결판이 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이제 변수 단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실수를 하냐 안 하느냐죠. 그러니까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전세가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나 현재로 봐서 대체적으로 추세는 무난하게 되는 것이고 아마도 국민의당의 지금 현 지지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좀 더 상승한다면 대권 가도도 상당히 밝아지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와 관련돼 있는 다음 얘기, 키워드 어떤 건지 먼저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총선과 핫 이슈, 이번에는 야권 연대입니다. 루비콘강 건넜나? 자, 야권 단일화. 그동안 야권 단일화 문제가 계속 야권에서는 주요 이슈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사실상 이제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었는데, 네. 그 얘기 잠깐 들어보시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 당을 정치 공작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실패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는 패배의 책임을 돌리려고 공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앞으로 단일화 가능성, 먼저 단일화 가능성 앞으로 더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미 투표용지 인쇄를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야권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거의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야권 단일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재미있는 단평이 신문에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만평을 보면 김무성 대표로 보이는 분이 초록색 옷을 입고 네. 달려라 달려 3번 이렇게 네. 응원을 하고 계시는 예. 만평도 네. 나오고 또 소파에 김무성 대표가 앉아 있고 안철수 대표가 그 무릎에 있습니다. 무릎에 안겨 있으면서 김무성 대표가 오구오구 잘한다. 안철수 대표는 예. 계속 야권 연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의 그 여론을 보여주는 만평이 아닌가 싶고요. 네. 지금 야권 연대 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이 기표를 할 때 투표소에서 이분이 사퇴했다는 게 표시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투표 19대 용지에는 없지만은 공고는 있지만 돼 있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잘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아주 관심 있게 보는 분들 빼고는 그걸 좀 알기가 힘든데 2014년 730 재보궐선거 때 동작구에서 나경원 대표와 노회찬 후보가 맞붙었죠. 근데 노회찬 후보가 900 몇 표 차이로 졌습니다. 근데 당시에 야권에서 기동민 후보가 사퇴를 했어요. 근데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동민 후보에게 표를 찍은 분들이 1100
몇 예, 분이 계셨더라고요. 무효표가 그렇게 많이 무효표가 나왔죠.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무효표가 당락을 갈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권 단일화가 앞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투표소에서 이렇게 유권자들이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래도 절박하면 그 유권자들이 알죠. 예. 물론 이제 100%는 모르죠. 이게 투표용지 보면 안 나타나니까. 네. 그러나 이미 공고가 되고요. 단일화 경우는 이제 단일화에 대한 그 극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뭐 단일화 한 측에서는 상당히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구의 모 후보가 저 사퇴를 했대, 단일화 네. 했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는 아니다. 네. 유권자들이 적어도 어느 후보가 출마했는지는 알고는 간다는 그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일단은 선거연대가 단일화가 물 건너 간 거는 같지만 예. 루비콘강을 건넌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뭐 정치는 생물입니다. 예, 예. 이게 어떤 변수가 생겨서 적어도 선거일 2, 3일을 앞두고 갑자기 그 단일화를 할 경우 야당 붐이 일어날 수가 있죠. 예. 아주 네.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해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 교수님은 아직은 불씨는 남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보 간에 또 이제 선거 막판으로 가면요. 후보 예. 간에 또 뭐 이게 해봐야 안 되는 게임이라는 걸 확실히 그렇죠. 알게 되면은 이제 양보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지금은 예. 이제 서로 잘못하다가 뭐 국민의당의 케이스는 여론조사만 가지고 했다가는 뭐 너무 많이 양보를 해야 되니까 지금 예. 안 되고 있는 건데 예. 뭐 나중에 보면은 일부는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근데 이제 네. 뭐 8일 남았으니까요. 이제 어쨌든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시죠.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총선 때마다 앓는 소리. 이거 뭐 앓는 소리는 여나 야나 크게 뭐 다르지 않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지금 여당 새누리당이 오히려 더 크게 앓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과반 달성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앓는 소리이겠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답니다. 사실상요, 지금 새누리당의 케이스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정치에 대한 혐오감의 발원지는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의 그 공천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은 정말 아주 구태 정치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 도가요, 과거보다 더 심한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지지층의 상당수, 지금 60대의 부동층이 꽤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60대의 한 60, 70%는 새누리당 여당 지지인데 그 사람들이 부동층 늘었다는 얘기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앓는 그래서 소리로만 볼 수는 없다는 앓는 얘기네요. 소리로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예. 이제 더 앓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게 예. 자기네들은 이제 앓는 소리 해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잘 이게 치유가 돼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네. 문제는 앓는 소리가 진짜 앓는 소리 같이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어쨌든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떨어지고 거죠, 있죠. 지금? 예. 이게 지금 어디 보면은 뭐 상당히 30%까지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떨어진 건데 예. 대체적으로 40% 유지하다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기 지지 세력을 결집을 시켜야 되고 예. 네. 공천 파동으로 일어난 비박과 친박 간의 권력 투쟁, 권력 갈등을 좀 봉합을 좀 더 해가지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앓는 거죠. 예.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진짜 아플 수도 있다. 예.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앓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선거는 구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일여 다야가 되어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권에는 특히 많고요. 122석 중에서 105석이 일여 다야입니다. 예. 근데 그것을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을 비교해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네. 일여 다야가 됐던 곳이 19대 총선에서는 29곳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20대 총선에서는 161곳입니다. 예. 굉장히 많아진 거죠. 예. 그리고 다여 일야인 곳이 그러니까 여당이 많이 나왔던 곳이 19대 총선에서는 50군데나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1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만 가지고 볼 때 예. 야권 단일화가 안 된다면 뭐 새누리당이 이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지금 그 구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다
본인들이 텃밭에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참 재밌는 현상이죠. 새누리당이 영남에서 고전을 하고 있고 더민주당이 호남에서 고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호남 중심으로 지금 녹색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게 호남에서 다 이기더라도 수도권에서 국민의당이 이기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호남 자민련 돼버리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 어제 구도를 볼 잠시 수가 그 있고, 얘기가 나왔죠. 네, 호남 자민련이라는. 그런 구도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권에서 그 친박의 공천 패권주의 이런 것이 여론의 싸늘한 능총을 많이 받긴 했지만 예. 과연 그 공천 파동이 야권 분열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네. 야권 분열이라는 이 구도 속에서 치러진다면 새누리당은 이길 수밖에 없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가질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는 이유는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해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자, 야나 할 것 없이 텃밭에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 잠시 하셨었는데 가장 지금 고민하고 더민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금 호남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많은데 네. 이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참 이게 더민주당의 딜레마죠. 그동안 자신들의 텃밭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안주해 왔고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과거에 이제 비서실장하고 이럴 때 좀 이 호남을 좀 홀대했다라는 이제 그런 예. 과거의 정서가 좀 있고요. 그러나 지난번 대선에서는 역시 호남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밀어줬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게 지금 더민주가 못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김종인 대표가 공식적으로 단독 지휘권 사령탑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은 실질적으로 더민주의 힘은 앞으로 문재인 대표거든요. 네. 문재인 전 대표요. 네. 그래서 이것이 두 사람이 서로 좀 협력 체제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아마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김종인 대표가 과연 더민주의 맹주냐, 그 호남 사람들 그걸 인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주로 여당 쪽, 예. 그쪽에서 활동을 한 사람이고, 지난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야당에 와서 자기가 야당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게 호남 사람들한테 낯서는 거죠, 이게 일종의. 네. 그래서 예. 저는 제가 생각하는 문재인 대표가 저는 호남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래도 네. 가야 그걸 된다. 피할 경우에 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선거 총선 이후에 다시 호남 찾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건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얘기고 당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계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후보자들이 원하지 그 초청 연설을 원하지 않으니까 표 네.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 자식이 있는데 아주 못된 자식이에요. 예. 와서 아버지한테 혼날 각오를 하고 매를 맞을 각오를 예. 하고 반성을 하고 오는 사람하고 예. 이거 아버지한테 가면 혼나니까 나 안 간다 하고 영원히 관계를 끊는 사람 다르죠. 예. 그런 많이 호남 사람들도 아마 문재인 대표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말 충심으로 사과하고 예. 호남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 예.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돌을 맞으면 안 되겠지만 달걀 예. 정도는 맞아도 오히려 맞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예. 가능하나 빨리 하는 게 좋다. 예, 그래도 이런 생각이에요. 가야 왜냐하면, 된다. 예, 그러면은 예. 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가시기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광주를 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개별 문재인 대표가 후보들이 투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이유를 생각한다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광주를 빼놓았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균열이 저는 참 흥미로운 것이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간의 설전입니다. 와라, 예. 오지 마라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참 궁금한 것이 왜 두 분이 그런 얘기를
뒤에서 만나서 막후 조율을 하시지 않고 각자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것은 바로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 지도부 내에서 균열이 너무나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대표에게 이 자리를 물려줬을 때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문재인 대표는 집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를 내세워서 산토끼를 그러니까 외연 확장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비례대표 2번 이 파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정말 오너구나. 김종인 대표는 그냥 사장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균열을 보면 그 오너와 사장님 간의 관계조차도 잘 안 되고 그냥 각자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하는 지경까지 그렇죠. 와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균열상이 좀 보이긴 합니다. 자, 20대 총선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행 성사가 될 것인지 앞으로 또 지켜봐야 할 대목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정가 얘기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 또 강미은 숙명여대 교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